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학개론 금융론 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원래 관리 및 개발론 여기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쪽 파트는 학개론의 내용 중에서 그래도 남들이 그러는데 좀 쉽대요. 자, 그래서 쉬운 건 맨 마지막으로 넘기고요. 160쪽에 있는 감정평가론부터 오늘 강의합니다. 자, 160쪽 제8편 감정평가론 파트입니다. 자, 이쪽 파트는 매년 6문제, 많이 나오면 7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적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죠. 예,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는 평가사가 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거기 감정평가 파트에 기초이론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 기초에서는요, 첫 번째 감정평가가 뭔가 하는 의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의의라든가 감정평가의 분류 정도는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이론이냐면 이제 가치 이론입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구하는 것은 뭐다? 가치다 하는 건데요. 그때 평가사가 알려주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프라이스로서의 가격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은 일반 동산 가격과는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 이런 것도 배울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치를 한번 분류해서 가치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요인, 가치 발생 요인과 그리고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에는 다시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하나씩 배우고요. 그때 특히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쓰고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해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내용도 배우고요. 여섯 번째는 가치 재원칙이다. 그래서 가치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뭐가 있다? 법칙성이 있다. 그래서 어떠한 법칙성이 있는지 하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여기도 시험에 역시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파트 정도를 딱 정리하시고, 여기가 무엇을에 대한 내용이라면 무엇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어떻게가 나와야 되겠죠? 저 가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 방식과 관련해서 생산비, 비용을 기준해서 가치를 구하는 원가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는 비교 방식도 있고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구하는 수익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문제씩 다 나올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 이론을 쭉 배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 기초이론 의의부터 하나씩 들어가면 되겠죠. 자, 먼저 감정평가 160쪽에 가면 의의가 나옵니다. 자,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얼마예요? 물어보면 그 가치를 뭐한다? 판정해서 가액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화폐액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때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요, 현실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시장이다 그러면 형성될 수 있는 정상적 가격, 그 정상적 가격을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는 정상적 가격 알려주는 사람인데 그것을 시장 가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사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가 뭔데요? 그랬을 때 보니까 감정평가 규칙에서 이렇게 써놨네요. 시장 가치란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어 있고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대해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이다. 뭐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요? 정상적 가격, 그 소리예요.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알았다. 평가사는 뭐 정상적 가격, 즉 시장가치 알려주는 사람이다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그 옆 페이지 감정평가 분류를 한번 보자고요. 자, 평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적어도 읽고 무슨 말인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인평가라는 말은요, 공인된 자격을 가진 개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인 자격증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있죠.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게 공인평가예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면 필수적 평가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임의적 평가예요. 그럼 필수적 평가와 관련해서 토지 수용을 한다든지 또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또 보상한다, 수용 관련해서 뭐 거기 협의 매수를 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수적 평가라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임의적 평가예요.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요건 좀 봐둘 필요가 있죠. 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에 보시면 그게 무슨 평가가 나와요? 현황 평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상 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 방법, 제한 물건의 부착 등의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걸 전제로 평가하는 거다. 말 그대로 현재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게 현황 평가죠. 그러면 이 땅이 그린벨트 안에 있다 그러면 공법상의 규제는 그대로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 그게 뭐다? 현황 평가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 써놨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보니까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해서 뭘 명시하고 있다? 현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현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현황 기준하고 대비될 수 있는 개념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조건부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평가는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해서 하는 평가다. 그래서 이 조건이 성취되면 거기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평가인데 아무 조건이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그 조건은 실현 가능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이면서 객관성 있는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건부 평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이런 말 써놨네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 조건부 평가가 남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도록 아까 규정해놨죠. 그런데 현황대로 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정평가업자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서 이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 조건부 평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뭔데? 현황 기준인데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데 보니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면 그때는 조건부 평가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세 번째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소급 평가는요,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해서 하는 평가인데 그 소급 평가에서 받으실 것은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다, 이런 말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준 시점은 무슨 시점이다? 평가의 뭐가 되는 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날짜 기준에서 얼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원칙이 언젠데요? 그랬을 때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일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날짜 기준에서 얼마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과거의 특정일이 되는 경우도 있나, 이렇게? 과거의 특정일이 되는 경우가 무슨 평가예요? 소급평가죠, 요게.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과거 언제 2013년도 1월 1일에 이 땅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이게 지금 과거의 특정일이 되겠죠? 이 소급평가가 되려면 이 시점에 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 시점 왜 명시합니까? 그랬을 때 이 기준 시점은 평가의 기준된 시점이 명시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명시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변동의 원칙 배울 텐데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가치도 어떻다?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사가 이 부동산 얼마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는 가격이지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어때요? 옛날에 평가사가 이때 얼마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얼마다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 시점을 명시하고 나중에 가격제 원칙에서 변동의 원칙 이런 거와 관련을 가져요. 자, 그래서 그 기준 시점 한번 보시고 자, 소급평가 이제 이해되셨죠? 과거에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다. 그럼 가격조사가 불가능하면요. 소급평가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참모평가. 고용주를 위한 평가, 왜 참모가 하는 거니까 고용주나 고용기관이 있겠죠. 수시적 평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시적 평가를 수시적 평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수준의 평가가 있는데요. 자, 1차는 가장 전문성이 낮은 거예요. 뭐 집주인이 평가했다는 거고요. 2차는요, 보니까 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평가한다. 중개사가 평가했다는 게 2차라는 거예요. 자, 3차는 평가사가 하는 평가. 예. 가치 추계적 평가. 자, 말 그대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평가사가 구하는 가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치 추계적 평가라고 하는 건 가격 구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 분석 이런 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컨설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사들도 밥그릇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가격만 구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밥그릇을 넓히고 싶어. 그래서 컨설팅 이런 영역도 자기들이 우리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비가치 추계적 평가도 평가 업무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근데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 뭐다? 비가치 추계적 평가다. 왜? 가치 추계적 평가는요.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공부한 분들 배웠잖아요. 거래사례 가지다가 뭐 하면 돼요? 사시찌개 그럼 답 나온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오히려 가치 추계적 평가보다는 비가치 추계적 평가가 더 높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단독 평가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왜? 한 사람한테만 수수료 주면 되니까. 대신에 객관적 타당성은 낮다. 대신에 공동평가,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합의제 평가라고도 쓴다. 객관적 타당성은 높다. 왜? 합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대신에 합의하려면 아무래도 신속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여러 명한테 수수료 줘야 되니까 비경제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맨 밑에 9번 감정평가 규칙 7조에 따른 분류는 또 시험에서 잘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평가는 물건별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물건별로. 자, 그런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환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뭘 들었냐면 아파트 이런 거 들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뭐가 있고 건물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대지권, 뭐 정확하게는 대지 사용권입니다. 요게 있다. 그러면 아파트 평가할 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어때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한다? 일괄해서 아파트 얼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괄 평가가 되겠다. 자, 162쪽 메뉴에 구분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분평가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었던 게 일필지 땅이 있다. 자, 일필지 땅이 있는데 앞에는 뭐 주유소, 뒤에는 주거용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이렇게, 주거용은 주거용대로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평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한다. 그걸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래서 구분평가는 필지와 획지 중에서 어디가 더 큰 경우에 구분평가예요? 이게 뭐죠? 첫 시간에 배웠던 건 이렇게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 필지 액지할 때 열심히 했구만. 이 경우가 1필지니까 필지가 더 크잖아요. 필지 안에 지금 두 개의 획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획지는 가격 수준 유산 1단의 토지라고요. 여기는 주거용으로 가격 수준 1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렇게. 여기는 주유소용으로서 1제곱미터당 150만 원.
가격 수준이 유사한 1단의 토지를 뭐라고 쓴다? 획지. 그러니까 1필지 안에 몇 개의 획지가 있어요? 2개의 획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획지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구분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필지보다 획지가 크면 어떻게 돼요? 여러 필지가 모여서 1필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면 된다? 일괄해서 평가하세요. 이렇게 배운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한 분이 떡하고 음료수를 주시면서 감사하게도 되게 반가워 하시더군요. 예. 왜 반가워요? 사람이 정이 들면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정도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꾸 보는 게 정드는 거예요. 그쵸? 자꾸 보면 정들어요. 근데 그분은 쌤 있잖아요. 처음 들을 때는요,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랐는데요.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강의 듣고, 인강 계속 듣고 그랬더니, 이제 좀 알아듣겠대요. 그러면서, 알아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이셨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동안은 자기가 귀를 닫고 있었대.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귀를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귀를 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의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집중을 못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까지 일부러 다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시면 돼요. 이 강의에 쏙 빠져서 들어오시면요, 되게 재밌어지고요, 시간도 금방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강의에 쏙 빠지지 않으면요, 계속 저기 있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마치냐? 쉬는 시간 빨리 돼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셔야 돼요? 이 강의에 쏙 빠져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시면요, 벌써 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쉬는 시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선생님 한 말이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뭐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네 이렇게. 왜 시간이 지나서 요 안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강의 빠지지 않고 꾸준히만 하시면요, 틀림없이 누구든지 돼요 이거. 다만 사람마다 개별성이 있어서 땅만 개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개별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3월 되니까 벌써 어때요? 고맙습니다, 이해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5월 되니까 아이고 이제 알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7월 되니까 아이고 알겠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0월 달 돼서 어때요? 이제 좀 들리는데 시간이 왜 없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물론 이 중에는요 한 해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넘어가서 2년째까지 되었는데도 안 된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건 장담해요. 꾸준히 해가지고요 2년째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기에다가 열정을 투자하시고 이러면 틀림없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 요 놈의 열정하고 요 시간하고가 항상 나를 기다려주지가 않아요. 얘가 시간이 있어도요 열정이 사그라드는 사람이 있고요, 열정이 있어도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요 놈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요 시간보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커버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요것만 있고 요게 사라지면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제 일요일 날 제가 특강하고 누가 수강생 몇 분이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뭐 저녁 식사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서 밥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한 분이 주로 자기는 강의를 잘 못 나온대요. 지금 몇 년 차냐면 2년 되셨대요 이렇게. 근데 왜 강의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11월 달만 되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한 1월 2월 되면 이게 하시는 일이 지금 중개업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게 돈 되는 일이 막 생기는 바람에 또 요거 쫓아가다가 보니까 강의를 계속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나오고 그러시면서 지금 2년 차인데 올해도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아주 생각 자체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자격증을 따면 어디에다가 독도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제 오픈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아니 왜 독도에다가 오픈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다 오픈을 하면 일단 매스컴의 주목을 받는데요. 그래서 일단 알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동중개사무소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니 왜 이동중개사무 어떻게 하시려고요? 배를 한 척 사가지고요. 부산과 제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하고 있다는 거를 다 알리겠대요. 그러면 이게 또 매스컴을 탈 거고 이러면서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조금 엉뚱한 것 같다 그런데 또 말 들어보니까 한 20년 전에 본인이 비행기를 한 채 사셨대요. 3억 5천인 가지고 폐 비행기를 사셨대요. 가서. 그래서 왜 샀어요? 그랬더니 요거 갖고 우리나라 와갖고 레스토랑 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를 샀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당시 공법 지식이 없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요렇게 따지면 건폐율이 되고 날개가 커가지고 여기 차지하는 건폐율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날개를 올렸더니 요번에는 또 용적률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 바람에 이거 사가지고 써먹도 못하고 비행기는 또 날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공법을 알았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공법을 아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중요한 건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나서 요걸 이야기합시다. 이거는 많은데 지금 어때요? 요거 쫓아다니라고 이게 현실의 바탕을 지금 안 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지금 수업을 참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발은 어디에다 두고 있어야 돼요? 땅에다 두고 이상은 이렇게 해야죠. 이상만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 좌우지간 그래서 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162쪽 맨 위에 부분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 있나요? 맨 위에 구분평가도 있죠. 구분은 한 개의 물건이라도 뭘 달리한다? 가치를 달리한다. 그럼 이를 뭐 할 수 있다?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구분평가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평가와 관련해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원래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뭐가 있으면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 부분도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도로로 편입된다. 보상해 줘야 되겠죠. 이때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걸 무슨 평가? 부분평가라 그래요. 근데 일본 기준에 보니까 부분평가하고 독립평가라는 말이 있네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럼 토지에 건물이 있다.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다.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인데 여기 토지 부분이 있죠? 토지 부분을 평가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토지 평가하는 거. 자, 이것을 전체의 뭐다? 부분이다. 그래서 부분평가라고 썼어요. 그러면 전체의 부분이니까 이것은 일종의 무슨 평가예요? 일종의 현황평가죠. 현재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요.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무슨 평가? 독립평가. 토지를 독립적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종의 무슨 평가예요? 조건부 평가죠. 복합부동산이란 말에는 원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건데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토지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는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있으니까. 그래서 건부 정가나 감가를 어떻다?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토지에 건물이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나지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부 증가나 감가가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일본 기준에서 부분평가에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이렇게 써놨죠. 복합부동산이란 말은 그 토지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하는 걸 전제로 토지를 평가하겠다. 그 건물이 있다는 걸 전제로 토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평가다? 현황평가고 건부 증가나 감가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독립평가는 복합부동산의 경우에 나지상정평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나지상정이니까 토지에 건물이 없다는 거죠. 일종의 뭐다? 조건부 평가로서 건부 증가나 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밑에 2번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라고 써놨나요? 그런 말 보이나요? 예. 우리가 감정평가도 부동산 활동이죠. 아마 그럴걸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잖아요. 부동산 활동이죠. 그럼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기억납니까? 그런 걸 기억해내는 천재적인 사람은 없는 거죠. 예, 7페이지 가보세요. 뭐가 줄도 쳐놨나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잖아요. 설마 강의를 했겠어요, 강사가? 뭐 거기에서 능률성이 어떻고 안전성이 어떻고 설마 그런 거 강의한 적 없죠? 다만 줄만 쳐 있을 뿐이지. 소유활동의 능률성, 거래활동의 능률성 그러면서 막 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에 능률성, 안전성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제성이 들어있죠.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요 감정평가 활동도 부동산 활동이라니까요. 근데 일반 원칙보다 앞선 원칙이 무슨 원칙이에요? 특별 원칙이죠. 근데 특별 원칙은 보니까 능률성, 안전성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경제성 대신에 전달성이 들어있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알려준다. 그러면 거래 사례 가져다가 비교해서 가격 알려주는 거죠. 거래 사례 가져다가 어제 비교해서 가격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거래 사례는 몇 개 가져와야 돼요? 거래 사례는. 경제성의 원칙에 하면 최소의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개만 딱 가져다가 비교해가지고 어때요? 얼마다 하고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 한 개 안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사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엉뚱한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상대편에게 전혀 설득되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서 써서 갖다 줬는데 상대편이 가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경제성의 원칙 대신에 어때요? 상대편이 이 보고서 받고 나서 납득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적어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거래 사례 가져다가 비교해서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야 3개나 5개 정도 비교해봐도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상대편이 어때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달성의 원칙, 즉 경제성의 원칙 대신에 뭐가 강조된다? 전달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특히 감정평가 보고서 작성할 때 뭐가 중시된다? 전달성의 원칙이 중시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예. 자,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가면 돼요? 가치이론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가치이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개념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구하는 가격은요, 원칙적으로 뭐다? 시장가치. 그러니까 평가사가 가격 알려준다,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가격은 사실은 뭐다? 시장가치를 말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근데 토지와 같은 내구재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로 정의할 때 결국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가격은, 즉 가치, 평가사가 알려주는 가격은 가치라 그랬죠. 요 놈은 소유에서 비롯된 장래 이익에 대한 뭐다?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가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value다. 자, 콜라가 주는 가치는 콜라가 주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효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내구성이 있나요? 내구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고 토지는 그러면 효용이 한 번만 생겨요?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기겠죠? 요게 뭐다? 그 부동산이 주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편익인데 미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에 동그라미로 고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미래 편익, 요 연금이면 할인해가지고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있으면 그 편익을 현재 시점에 동그라미로 고친 게 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치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치는 지금 무슨 값이에요? 현재 값이 되겠죠? 현재 값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다 이런 말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추상적이고 어떻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한 전문가가 계속 누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감정 평가사다 이렇게 평가사다. 가치는 그런데 다원적이다. 우리가 가치에서 이미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 비교한 거 배웠죠? 그거 외에도 뭐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장부 가치, 과세 가치, 보험 가치, 공익 가치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는 뭐다? 다원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프라이스가 있는데 이 프라이스는 뭔데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뭐 한 거다? 지불된 값이에요. 그 땅 얼마 줬는데 3억 줬다. 이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일정 시점에서 몇 개가 있어요. 일정 시점에서는 한 개가 딱 있는 거죠. 3억 줬으니까.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고 팔 때 중개사가 중개해 줬으니까 중개사가 전문가겠죠. 예, 중개사가 전문가입니다.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시장에서 구체화되어서 나타낸 값이기 때문에 요건 구체적이고 어떻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치하고 가격은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부동산 학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뭐죠? 가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되겠어요?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 이러면요. 아주 가치 있는 물건인데 시장에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샀기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되고 그럼 나중에 같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일치한다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치하니까 결국 가치가 올라가면 뭐도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화폐 가치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뭐죠? 인플레이션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뭐죠? 물가가 뭐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 가치와 가격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62쪽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가격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구체적이고 객관적 개념이라면 가치는 어떻다? 주관적이고 추상적 개념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뭐도 올라간다. 아까 비례관계라 그랬죠. 가격도 올라간다. 다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는데 그 말은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가치도 반드시 있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럼 그 물건이 반드시 같이 있어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즉 화폐 가치와 가격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3번 가격은 가치와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자, 그리고 거기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가격은 평가사가 알려주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건 중개사가 알려주는 가격이죠. 그거는 뭐다?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된 값이고 과거값이다. 왜 지불했으니까. 중개사가 전문가고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로서 현재 값이고 누가 전문가다? 평가사가. 그래서 가치 다원설이다. 그래서 가치는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계론에서 무슨 말을 쓰더라도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가격 이런 말 쓰더라도 평가사 구하는 가격은 다 뭘 말하는 거다? 가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지 중개사가 알려주는 프라이스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 3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써놨나요? 요 핵심은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동산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동산 가격. 그럼 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있다 이 소리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차이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부동산 가격이다 그랬을 때 이 가격에는 광의의 가격, 넓은 의미의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의미의 가격에는 다시 뭐가 있다? 협의의 가격과 임대료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는 여기 넓은 의미의 가격에는 임대료도 포함된다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콜라는요. 요건 부동산이고 콜라 동사는요. 콜라가 난 선생님 지겨워요. 이런 뭐 하면 돼요? 언론 합격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콜라 동산의 대표적으로 콜라가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난 소주가 좋은데 그러시는데 자 어제 어때요? 얘는 콜라의 가격이란 말은 있죠. 콜라의 임대료 있나요? 이거 없죠. 왜? 이건 영속성이 없어서 소모되어서 없어지니까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임대료 이런 개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는 요거도 있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 그래서 요게 뭐다?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가격이 곧 원본이 되고요. 여기 임대료가 뭐가 된다? 과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이 가격을 지불하고 뭘 사야? 이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 하나 분양받았어요. 10억 주고. 왜 분양받았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기대되는 뭐가 있으니까 수익률이 있으니까 분양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10억이라는 가격에서 기대되는 이율이 5%다. 자, 이 5%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대인이면 임차인한테 받겠죠? 10억 주고 분양받아서 임대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한테 5천만 원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자, 5천만 원. 그런데 요것만 받으면 무슨 일 생긴다?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경비 내라고 날라오는 거 없잖아요. 정답은 뭐 안 넣어봐서 모른다가 정답이긴 한데 어때요? 뭐 집으로 뭐 각종 뭐 관리비 내세요, 수수료 내세요 이러면서 날라오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10억 주고 건물을 사두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나요? 관리하시면 월급도 줘야 되고요. 화재 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간다고요. 그 경비를 여기서 다 꺼내주면 밤에 아까워서 잠을 못 잔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잠을 주무시려면 에이스 침대를 사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여기 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에게 각종 필요한 뭘 받으세요? 경비를 받으세요. 그래서 요 필요 재경비까지 합해서 쌓을 적자죠. 요게 그래서 쌓아서 임대료 받으세요. 이게 뭐다? 적산 임대료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가격은 요 임대료를 구할 때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요 놈을 기초가격 또는 기초가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원본에다가는 가격을 가지고 임대료를 구했죠? 가격. 요걸 바탕으로 해서 뭘 구했어요? 임대료라는 과실을 구했잖아요. 요걸 뭐라고 쓴다?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 우리 그동안 11월 달부터 같이 호흡 맞췄던 분들 적산법이라 쓴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료 구할 때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적산법이라고 하는 걸 배운다. 적산법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는 기기필적 이러면서 막 강의한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왜? 지금 또 물어도 변함없이 날이면 날마다 새롭다 이러시고 계시니 강의해봤자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고 해서 기가 열릴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해서 내 거 챙기고 이게 기대 수익이 되겠죠. 챙기고 거기다 뭐 해서 필요한 경비 더해서 쌓아서 임대료입니다 하고 받는다. 그게 적산 임대료고. 그래서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과실을 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쓴다? 적산법이라고 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요 과실을 바탕으로 해서 원본 가격을 구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게 뭐죠? 훌륭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수익 환원법은 순수익을 뭐로 나누어서 환원 이율로 나누어서 뭘 구하는 거다? 수익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익이 뭐죠? 우리 투자론에서 고시원 빌려줘서 임대료 받았던 거 기억납니까? 임대료가 가능하게 볼 수 있는 총 임대료 수익이잖아요. 거기에서 경비 빼고 해가지고 뭐요? 순임요구 했잖아요. 그게 뭐다? 여기에서 순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한 거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구하고 있죠. 수익을 바탕으로 가격 구하는 요게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과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쓴다? 수익환원법이다. 그래서 학계론에서 감정평가에 쓰는 적산법이니 수익환원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원본과 과실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동산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부동산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부동산 가격의 뭐다?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고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콜라는 제가 콜라 1,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제 손에는 뭐가 있다? 콜라가 있다. 콜라라는 물리적 실체가 손에 들려있죠? 그걸 뭐예요? 제가 마시고 효용을 누리는 거죠. 즉 물리적 실체를 소모한 대가로 효용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을 줬다라는 거는 뭐에 대한 대가다? 물리적 실체에 대한 대가예요. 이렇게 그것을 마시고 제가 효용을 얻을 거예요. 근데 땅 샀다 그러면 제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 땅 들려있다 이러면 큰일 난다 그랬죠? 땅 샀다 그러면 제 손에는 등기 필증이 들려있다. 자, 그러면 그 보면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와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얻는 대가로 가격을 지불하는 거다. 그럼 내가 1억 주고 땅 샀다는 말은 그 소유권을 많은 대가, 취득하는 대가니까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가격을 지불한 거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수도 있나요? 제가 상대편에게 임대해 줬어요. 그럼 상대편은 임차권을 가지게 돼요. 그럼 저는요 소유권인데 불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임차권 가치가 있고 또 불완전한 무슨 가치가 있어요? 소유권 가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권리익에 대해서 뭐가 형성된다?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말 써놨죠. 2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면 각각의 권리익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콜라는 물리적 실체에 대한 가격이지만 부동산은 뭐다? 소유권, 기타 권리익에 대한 대가고 그때 각각의 권리익에 대해서 가치가 형성된다 하는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콜라 사 먹을 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배려하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이런 거 안 하죠? 예, 왜? 효용은 마셔버리면 끝나니까. 근데 부동산은 내구성,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사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적 배려하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강남에 가봤더니 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들어가 봤더니 심지어 아직도 연탄 아구기를 쓰는 집이 있대 세상에. 근데 그런 집이 7억 8억이가 세상에 평수도 몇 평짜리밖에 안 되는 게 그래도 되나요? 곧 요놈 벌고 여기다가 40층짜리 건물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측해서 이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뭐다? 장기적 배려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다. 현재 모습만 보고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나중에 우리가 거래 사례 가져오면요. 거래 사례 가져다가 뭐 한다고요? 사시찌개 하고 논다 그랬죠. 그때 사가 뭐요? 사정 보정. 왜 하는데요? 거래 사례에는 개별적 동기나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는 개별적 동기나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다? 사정 보정 이런 거 한다. 그런데 콜라 사 먹을 때 제가 콜라 1,000원에 사면서 뒤에 오는 사람은 얼마에 살까요?
똑같이 전에 사 먹겠지. 무슨 사정 이런 거 별로 없겠죠? 예, 똑같은 콜라니까. 그래서 사정, 뭐 보정 이런 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역적 요인과 무슨 요인을 반영한다? 개별적 요인 이런 걸 다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요인, 해당 지역 및 다른 부동산의 관계 속에서 가격이 이루어진다. 자, 부동산은 내구성, 영속성이 있어서 다기간 수익성이 있다. 그 다기간 수익성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부동산을 바탕으로 해서 증권 발행해서 이 부동산에 수익 생기면 그 증권에 대한 어때요?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권화가 가능하다. 부동산은. 왜? 부동산은 다기간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상방 신축성과 하방 경직성이 있다. 자, 상방으로 뛸 때는 어때요? 아주 무섭게 뛰어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 개발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신축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한다. 하방 경직적이라는 말은 아래쪽으로는 경직적이어서 잘 이렇게 어때요? 뛸 때만큼 막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경직적이다. 자, 그런 뜻입니다. 상방 신축성과 하방 경직성, 그런 것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다. 뭐하고 비교한 특징들이라고요? 콜라. 예. 콜라는, 동사는 다기간 수익성 없죠? 예, 지역적 요인 반영해서 콜라 가격 형성 내는 거 없잖아요. 예, 그런데 부동산은 지역적 요인 반영하고 다기간 수익성이 있고, 또 콜라는 뭐 상방 신축성, 하방 경직성은 없지만 부동산 가격은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봤습니까? 그 다음 뭐 보면 돼요? 가치를 분리해서, 가치는 다원설이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아주 다원설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 가치가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써놨죠. 평가사가 구하는 건 시장 가치예요. 그럼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 하고 그 기억본에 써놨죠. 옛날에는 감정평가 규칙에도 정상가격 이런 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상가격이라는 용어 대신에 뭘 쓴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시장가치라는 용어를 써서 시장가치를 기준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서. 그럼 시장가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시장가치. 아까 시장가치 개념 우리 읽었나요? 저 위에서. 자, 시장가치란 뭐라고 써놨어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뭐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된 대상 물건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시장 가치의 그 조건에 보면 일단 시장 가치니까 대상 물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요? 통상적 시장이래요. 그럼 통상적 시장이 뭔데요? 그랬을 때 통상적 시장, 여러분 시장 가보셨죠? 거기에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팔겠다는 사람도 많고 사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 시장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있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요. 통상적 시장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비싸면 안 살래요. 싸면 더 살래.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합리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이제 참여하는 시장이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그 시장에서 시장은 열려 있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그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장이 통상적 시장입니다. 우리는 평가사 될 사람이 아니니까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그냥 그렇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서 그 물건이 시장에 뭐 돼 있다? 공개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물건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나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물건 시장에 나와 있다? 출품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출품기간인데 얼마나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매도자 입장에서 누구를 발견하기에? 매수자를 발견하기에 뭐한 기간? 충분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기간은 너무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왜 그렇죠? 너무 장기간 동안 여기에 나와 있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장에서 당사자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뭐가 들어요? 정이 들어요. 너무 장기간 보면 정든다 그랬잖아요. 정이 들면요. 형동생이 성립해요. 그러면요. 아우한테는 싸게 넘기게 이래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 장기간 동안 그래서 보니까 어제 밥을 같이 먹는데 한 분이 나이가 61살이신데 본인은 남편이 제조업을 하신대요. 구두 공장을 하시는데 구두 공장 그 내조를 지금까지 한 30년 하셨대.
오직 남편은 바깥에서 영업만 하고 아내 관리는 본인이 다 하셨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내 인생을 살고 싶더래요. 이제 그게 남편 내조하는 이 일에만 했는데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어때요? 남편한테 독립을 선언하고 나 중개사 공부할 거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다네요. 반대를 해서 집 나오셨대요. 집 나와서 학원 옆에다가 원룸 얻어놓고 있었는데 요 학원에서 만난 분이 이제 친한 분을 만난 거죠. 아직 같은 여성분이요. 학원에서 이제 여성분이 정말 나와서 너무 힘들었을 때 전화를 했더니 진해에서 저쪽 부산까지 직접 와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남편도 같이 만나서 이거 지금 본인이 중개업 하고 있는데 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꼭 그냥 오래 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설득해가지고 같이 이제 또 집으로 들어가셨다더라고요. 근데 요거 1년 계약해놨는데 지금 1년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월세만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오지가 그렇게 해서 어때요? 내 인생을 찾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예. 각종 이야기 듣다 보면 다 누구 한 사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중개사 공부하는데. 그래서 정말 뭐 하는 거요? 어렵고 힘들게 다들 시간 내고 열정 내서 하시는 거니까 올해 뭐 하세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따세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두 분은 뭐가 됐어요? 절친이 되어서 꼭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어때요? 항상 이렇게 강의도 같이 듣고 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갑자기 정의하게 하다 또 거기까지 했는데 자꾸 딴 데로 세면 진도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딴 데로 안 세고. 자,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매수자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단기여서 이 매수자가 어디 나왔는가 발견도 못할 시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출품기간에 뭐라고 쓴다? 합리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 시장에 나와 있고 당연히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매수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가 되겠죠. 거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용히 시칼 들고 팔아라 이건 아니라 그랬죠. 예. 자연스럽게 돼야지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은 정상 가격 즉 시장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는 어때요? 자연스럽게. 자, 다섯 번째 거기에 보니까 이 당사자는 그 물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당사자가 정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립된 가격이 뭐다? 정상적 가격 시장 가치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장 가치 외의 가치라고 써놨나요? 그럼 시장 가치 말고 딴 가치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시장 가치 말고 딴 가치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아까 조건 평가할 때 이것도 예외였죠.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 뭐 사회통일상 필요하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각종 가치 다원설에서 사용가치, 투자가치, 공익가치, 장부가치 쭉 써놨나요? 예,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때 투자가치는 무슨 가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관적 가치 투자론에서 배웠잖아요. 시장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자, 맨 밑에 가치 발생 요인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유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이런 말 있나요? 가치가 발생하는 곳은 결국 어디에서? 시장에서 가치가 발생하겠죠. 맞나요? 그럼 시장에서 뭐가 만나야?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가치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요라고 하는 게 사고 싶어. 왜? 그 물건을 주는 뭐가 있으니까? 효용, 유용성이 있으니까 사고 싶어가 되겠죠. 또 뭐가 뒷받침돼 있어야 수요가 돼요? 구매력.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유효, 수요 이렇게. 그런데 수요가 여기 있더라도 공급이 여기 있으면요. 아주 많아버리면 가치가 발생 안 한다. 그럼 가치가 발생하려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뭐 해야 된다? 희소해서 좌측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급은 상대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알프레드 린 같은 학자는 하나 더 넣었는데 여기 세 가지 외에도 뭘 넣느냐 하면 이전성을 넣었다. 이때 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이전이 아니죠.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배달이 안 되니까. 그 뭐의 이전성이에요? 권리가 이전돼. 그러니까 권리가 나에게 넘어와야 돈 주고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줘야 어때요?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리의 이전성 이런 것이 가치 발생 요인으로 봤다. 자, 그때 효용은 주거지의 효용은 뭐라고요? 쾌적성. 상업지의 효용은 수익성. 공업지의 효용은 생산성 이런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과 관련해서 그게 일반적 요인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말 보입니까? 예. 지역 요인은 그 지역의 가치를 형성한 요인, 개별 요인은요. 대상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형성한 요인. 이해되셨죠? 그걸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시험에서는 뭐 물어볼 수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야기 잘 물어보고 여기 있는 가치 재원칙 잘 물어봐요. 그래서 뒤로 넘겨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167쪽에 이제 가치 재원칙 이야기가 쫙 나오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예.